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 집 사진을 몰래 찍고 유언장까지! 당신 진짜 목적이 뭐예요?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들켜버린 걸 깨달은 거죠. 어르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설명은 무슨? 네 속내 뻔히 보여. 어디 노인 등쳐먹을 궁리하지 마. 가을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2층 양옥집. 황성호는 낡은 소파에 앉아 유언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어깨를 가진 그였지만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자꾸만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죠. 재산 목록. 이 집하고 저축통장 잔고가 전부네. 황성호는 혼잣말을 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공무원으로 40년을 성실히 살아온 그였지만 정작 남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줄곧 혼자였고 자식도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곤 했는데 올해는 유독 그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네. 황성호는 무릎을 토닥이며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뻑뻑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고 간단한 죽을 끓여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동네 정자로 나갔어요. 매일 저녁이면 동네 이장님과 장기를 두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이장님은 그보다 3살 많은 71살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셔서 항상 황성호를 이기곤 했어요. 성호야, 오늘도 지겠네 그래. 한판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둘은 웃으며 장기판을 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황성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이장님은 자식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서 가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황성호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또 임신했다네. 이번엔 셋째야. 그러세요? 좋겠습니다. 황성호는 마음에도 없는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부러운 마음보다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어차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장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황성호는 다시 유언장을 펼쳐봤습니다. 수익자 항목이 비어 있는 걸 보니 괜히 헛웃음이 나왔어요. 다 끝나면 이 집이랑 통장 좀 남겠지. 줄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보긴 잘 살았구먼. 그렇게 중얼거리며 황성호는 유언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국가로 귀속되겠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황성호는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무궁무진할 것 같았는데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른 것 같아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황성호는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은행잎을 흔들고 있었고 고요한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혈압을 재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당의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호 어르신 계시죠? 황성호가 고개를 돌리니 젊은 여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깔끔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손에는 간병 가방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누구신가요? 저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파견 나온 간병인 유정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면서
건강관리가 어려우시다고 해서 왔어요. 황성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신청한 적 없는데요. 혹시 잘못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황성호 어르신 맞으시고요. 주변에서 걱정해서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유정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황성호는 마지못해 대문을 열고 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이장님이 신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 안에 들어온 유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두셨네요. 혼자 사신다고 하기엔 너무 깨끗하세요. 제가 원래 정리정돈을 좋아해서요. 황성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유정의 칭찬에 조금 기분이 좋아진 게 사실이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유정은 혈압계를 꺼내며 황성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혈당을 측정하고 복용하는 약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유정이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펴본다는 거였어요. 특히 거실장 위에 놓인 오래된 액자들을 오래 바라보더니 서랍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황성호는 그런 유정의 모습이 조금 불편했어요. 제가 매일 오전에 와서 건강 체크하고 집안 정리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식사 준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제가 혼자 해도 됩니다. 어르신, 혼자 하시기엔 무리가 있으세요.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시니까 더 주의해야 해요. 유정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는 걸 보고는 혀를 찼어요. 아무래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오늘부터 제가 밑반찬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유정은 매일 아침 황성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건강 체크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황성호도 점점 유정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황성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유정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황성호가 마당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분을 옮기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해서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 그때 유정이 도착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유정은 황급히 달려와 황성호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유정은 줄곧 황성호 곁에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물도 갖다 주고 담요도 덮어주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황성호가 물었을 때 유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며칠간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성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유정은 그날 밤늦게까지 곁을 지켰어요. 이제 가보세요. 늦었잖아요. 괜찮아요. 혹시 밤에 아프시면 어떡해요? 유정의 진심 어린 걱정에 황성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 진짜 날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 집 문서 때문인가? 황성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정의 친절함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살아오면서 너무 잘 알았거든요.
황성우가 넘어진 사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정은 전보다 더 자주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황성우도 점점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허리가 아픈 탓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이불 좀 말려드릴게요. 유정은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불을 정리하면서 침대 머리맡에 놓인 서랍을 유심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황성우는 그런 유정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별거 없어요. 그냥 약하고 안경 정도만 들어있으니까요. 아, 네. 그냥 정리할 게 있나 해서요. 유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랍에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황성우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유정은 거실에 오래된 앨범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황성우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는데 특히 한 장의 흑백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그 사진은 1970년대에 찍힌 것으로 젊은 황성우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황성우는 20살 정도로 보였고 여자아이는 5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사진, 누구와 함께 찍으신 거예요? 유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황성우는 부엌에서 나와 유정이 들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 그거요.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친척 조카딸인가 그럴 거예요. 황성우는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그 사진의 여자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만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죠. 유정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본 후 조심스럽게 앨범에 다시 꽂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앨범 구경은 나중에 하시고 이제 점심 드세요. 황성우가 말하자 유정은 황급히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황성우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유정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유정이 찍은 사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진들은 모두 황성우의 집 앞모습이었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 주방의 상태, 그리고 심지어 침실 서랍 위에 놓인 유언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황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정이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의 친절과 정성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유정을 보자 황성우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 집 사진을 몰래 찍고 유언장까지. 당신 진짜 목적이 뭐예요?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들켜버린 걸 깨달은 거죠. 어르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은 무슨, 네 속내 뻔히 보여. 어디 노인 등쳐먹을 궁리하지 마. 황성우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자 유정은 당황했어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그저 알고 싶었어요. 뭘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제 통장 잔고요? 아니면 이 집 시세요? 유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황성우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시고. 어르신, 나가라고 했어요. 유정은 결국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혼자 남은 황성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역시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유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사과하러 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올 텐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 서랍을 열어보니 유 원장이 원래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유정이 사진을 찍긴 했지만 가져가지는 않은 거였어요. 황성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유정이 정말로 재산을 노렸다면 유 원장을 복사하거나 가져갔을 텐데 왜 그대로 둔 걸까요? 그리고 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밤늦게 침대에 누운 황성우는 계속 그 흑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유정이 그 사진을 볼 때의 표정,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저 알고 싶었다고. 대체 뭘 알고 싶었던 걸까? 황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유정의 행동에는 단순한 욕심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유정을 쫓아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황성우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집안일을 하려니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계속 떠오르는 의문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그 흑백 사진 속 여자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유정이 그 사진을 볼 때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황성우는 중얼거리며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흑백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진 속 여자아이의 눈매가 유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황성우는 깜짝 놀라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유정이 다시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동네 이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성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나? 간병인 아가씨는 안 보이던데? 아, 그냥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그만두게 했어요. 왜? 좋은 아이 같던데. 너를 정말 잘 돌봐주더라고. 이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에서 황성우와 유정이 잘 지내는 걸 봤거든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황성우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유정이 자신의 재산을 노렸다는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황성우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정 없이 지내는 일상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동안 유정이 해주던 일들을 혼자 하려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저녁 황성우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을 치우려다 허리를 다시 삐끗했어요. 아이고. 황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때 유정이 있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황성우는 간신히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유정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유정은 황성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왜 또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나가다가 집에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사실 유정은 며칠 동안 황성우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차마 멀리 갈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하지만 황성우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유정은 집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다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신이 뭘 노리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유정은 바닥을 치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황성호는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유정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편지를 받아든 황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겉봉에 적힌 글씨가 낯익었거든요. 그것은 분명 자신이 젊은 시절 써본 적이 있는 글씨체였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어릴 적에 엄마가 항상 얘기했어요.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언젠가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유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성호는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어요. 뭐라고? 내 엄마 이름이. 뭐라고? 이선미예요. 이선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황성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선미. 그 이름은 황성호가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온 이름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던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선미가 내 엄마라고? 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황성호라는 분이시고 서울 외곽에 사신다고. 그리고 이 편지를 주면서 언젠가 직접 찾아가 보라고 하셨어요. 황성호는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40년 전에 이선미에게 쓴 편지였어요. 결혼을 약속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 이 통장, 다 그깟 종이 몇 장이 탐나서 온 거 아냐? 황성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유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분이라고. 황성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젊은 날에 자신이 선미에게 했던 약속들, 그리고 결국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황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유정이 그 흑백 사진을 그렇게 오래 바라본 이유, 집안을 유심히 살펴본 이유,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돌봐준 이유를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네,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유정의 고백을 들은 황성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계속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40년 동안 묻어두고 살았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선미는 어떻게 됐어? 황성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선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어요.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는데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유정의 대답에 황성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미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아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어? 병원비라도. 엄마가 말리셨어요. 아버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멀리서 잘 사시는 모습만 봐도 좋다고 하셨어요. 황성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선미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나한테 온 건 처음엔 정말 복지센터에서 파견된 간병인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 성함을 듣고 혹시나 해서
엄마가 말씀하신 그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유정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유심히 봤던 거예요. 엄마가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지. 그리고 그 사진을 봤을 때 확신했어요. 그 사진 속 여자아이가 바로 엄마였거든요. 황성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유정이 그 흑백 사진을 보며 떨던 이유, 집안 곳곳을 살피던 이유,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돌봐준 이유까지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그럼 유 원장 사진은? 죄송해요. 정말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혹시 저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황성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평생 꿈꿔왔던 가족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동시에 40년간 방치해온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너무 겁쟁이였어. 선미한테도 너한테도. 황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젊은 시절 책임을 지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유정은 황급히 황성우를 부축했습니다. 황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유정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황성우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황성우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선미의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젊은 시절 선미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유정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발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입원한 황성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애가 날 찾았다고? 지금껏?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었잖아. 선미는. 황성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미가 자신과 헤어질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신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요. 하지만 결국 선미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고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내 딸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나는 걸까? 황성우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봤습니다. 유정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제까지 혼자 살아온 삶에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유정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처음 이틀은 왔었는데 누군가가 가족이 아니라며 출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요? 네, 조카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와서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은 면회를 못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황성우는 화가 났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나 먼 친척들이 나서서 유정을 막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유정이 황성우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주일 후 퇴원을 앞둔 황성우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유정이라는 아가씨가 또 오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오후 유정이 병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하고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들어와. 황성우가 부르자 유정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너 때문에 면회를 못 왔다면서? 네. 그냥 가족들이 걱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유정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병원 앞에서 기다렸지만 들어갈 수 없어서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가족들이라. 나한텐 가족이 없는데. 황성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늦어도 너무 늦었는데. 황성우가 태어난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실에서는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의 소음이라도 있었는데 집에 혼자 돌아오니 정적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황성우는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이선미와의 만남, 그리고 이별의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1970년대 말 황성우는 갓 공무원이 된 25살이었습니다. 선미는 동네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21살의 아가씨였어요. 둘은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미는 밝고 순수한 성격이었어요. 황성우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고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황성우도 선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황성우의 부모님은 선미와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집안 격차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선미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성우야, 내가 공무원이면 더 좋은 집 딸과 결혼해야지. 그 애는 너무 아래쪽이야. 어머니의 말에 황성우는 반발했지만 집안의 압력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미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황성우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엔 혼전 임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황성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선미야, 미안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결국 황성우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선미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받아들였어요. 알겠어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끔은 저희를 생각해 주세요. 그것이 선미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 황성우는 몇 번 선미를 찾으려 했지만 선미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어요. 황성우는 그 후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선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20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황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그때 선미를 지켜줬다면 지금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유정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어와. 황성우가 먼저 말을 걸자 유정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너는 이런 상황이 어색하지? 황성우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유정의 심정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엄마가 늘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라고요.
유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황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미의 마지막 편지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선미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우리 유정이가 당신을 찾아갔다는 뜻이겠죠. 40년 동안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정이를 혼자 키우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당신을 닮은 아이를 보며 위로받았어요. 유정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당신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랐어요. 부탁이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해주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끝까지 무서워했던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유정이에게 늘 그렇게 말해왔어요. 이제는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황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미의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네. 엄마는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미소를 지으셨어요.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으셨어요. 유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늦어도 너무 늦었는데. 황성우는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세요. 유정의 말에 황성우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였어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아직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유정은 황성호 집에서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40년 만에 황성호의 집에 가족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유정과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황성호는 서서히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유정은 매일 아침 황성호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특히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황성호를 찾아왔습니다. 성호야, 그 아가씨가 정말 내 딸이 맞나?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장님 확실해요. DNA 검사도 받았고 증거도 다 있어요. 황성호는 단호하게 답했지만 이장님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조심해.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반응은 이장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유정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심지어 멀리 사는 황성호의 조카까지 나타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삼촌, 정말 그 사람이 딸이 맞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요? 조카 황민수는 서울에서 내려와 황성호를 찾았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던 조카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했지만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유정이는 정말 내 딸이야. 삼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혹시 속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민수는 계속 의심을 표했어요. 사실 그는 황성우가 혼자 죽으면 자신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황성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정을 딸로 인정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거였어요. 유정아,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 호적에도 올리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자. 아버지,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 황성호는 변호사를 찾아가 친생자 인정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DNA 검사와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더 큰 파란이 일었습니다. 조카 민수는 물론이고 이장님과 몇몇 동네 사람들까지 나서서 황성호를 만류했어요. 성호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한번 법적으로 딸로 인정하면 돌이킬 수 없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 딸을 인정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황성호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동네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황성호의 일을 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인 거였어요. 유정도 함께 참석했는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뭐라고 갑자기 딸이 됐다는 거야.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황성호 씨도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말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황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황성호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 조용하던 그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알고 그러세요? 제 개인적인 일에 왜 간섭하십니까? 성호 씨, 우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혹시 당신이 속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이장님이 나서서 말했지만 황성호는 듣지 않았어요. 속는다고요? 제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입니까? 황성호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이선미에게 썼던 편지들과 이선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어요. 이걸 보세요. 이게 다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황성호는 편지를 한 장씩 읽어가며 자신과 선미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 그리고 책임지지 못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저는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제 아이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딸을 찾았는데 왜 그걸 방해하려고 하세요? 사람들은 황성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산 따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만 날 아버지라 불러다오. 황성호는 유정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말 평생 기다렸어요. 아버지. 유정이 처음으로 황성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회관 안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도 감동받은 듯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오해했던 것 같네. 이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호 씨,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의심만 했구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사과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민수는 끝까지 못마땅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성호와 유정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황성호는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정아, 미안했어. 이런 일로 너를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와 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주민회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고 황성우와 유정은 이제 정말 아버지와 딸로서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어요.
유정은 복지센터 간병인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성우가 더 이상 다른 집에 가서 일할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유정아, 이제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있잖아.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유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황성우를 돌보면서 이 일의 보람을 느꼈고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황성우는 유정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비용도 흔쾌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법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각종 증거 자료를 통해 유정은 공식적으로 황성우의 딸로 인정받았어요. 호적에도 올라가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네. 황성우는 법원에서 나오며 감회에 젖었어요. 68세에 얻은 딸이지만 이보다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성우는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쓴 유언장은 수익자 항목이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수정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 이걸 다시 써야겠구나. 황성우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유정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유정에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너의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선미에게도 미안했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선미에게 고맙다고도 말해다오. 유언장을 다 쓴 황성우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전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황성우와 유정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 사진이 생겼네. 황성우는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며칠 후 이장님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밝은 표정이었어요. 성우야,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네. 젊어진 것 같아. 그래요? 아무래도 가족이 생기니까 그런가 봐요. 유정이도 참 좋은 아이더라. 우리가 처음에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했어. 이장님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정도 동네 사람으로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어요. 고맙습니다. 유정이도 이제 이 동네 사람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황성우는 유정과 함께 첫 번째 겨울을 맞았어요. 예전 같으면 혼자 쓸쓸하게 보냈을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고마워. 너도 몸 조심해. 유정은 황성우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혈압약도 챙겨주고 따뜻한 차도 끓여주었어요. 진짜 딸처럼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가끔 꿈 같아. 이렇게 딸이 생겨서 함께 살게 될 줄은 몰랐거든. 저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꿈꿔왔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선미 엄마 이야기 좀 더 해줄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분이었는지. 유정은 어머니 이선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고생했지만 항상 밝게 살았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황성우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해와 사랑을 보여주었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나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라고요. 유정의 말에 황성우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선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유정도 똑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봄이 되자 유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축하해, 유정아.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유정은 동네 요양원에 취업했습니다. 황성우를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도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출근 날 황성우는 유정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딸이 최고야. 네, 아버지.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제 황성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유정을 배웅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혼자였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황성우는 유정에게 말했습니다. 유정아, 아버지가 이제까지 받은 선물 중에 너가 최고야. 저에게도 아버지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마저도 소중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마당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는 봄날, 황성우는 유정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피하고 싶었던 과거였지만 누군가는 만나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모든 유산을 다 가진 셈이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이라는 보물을 얻었으니까요.